무용수는 2번 죽는다는 얘기가 있어요, 선생님. 첫 번째는 무대에서 내려갈 때 1번, 2번째는 그냥 인생에서 모두가 다 맞이하는 죽음. 근데 사실 첫 번째 죽음이 더 힘들다고 해요. 네, 그 정도로 저희한테는 그 무대를 떠난다는 게 엄청나게 큰 일인 것 같아요. 저도 초등학교 5학년 때부터 발레를 시작해서 평생 35년 동안 저는 무대에 있었던 사람이니까 물론 아직은 제가 무대에 열심히 서고 있고 컨디션 관리를 위해 많은 노력을 하고 있지만 어느 순간엔 결국 무대를 떠나야 하는 거니까. 네. 그렇죠. 그 순간을 제가 과연 건강하게 잘 받아들일 수 있을까? 그런 걱정도 많이 하고 사실 저한테는 자식같이 소중한 거잖아요. 그걸 떠나보낸 후에 그 공허감을 저는 못 견딜 것 같아서 그런 고민을 하게 되더라고요. 네. 제 주위에 이렇게 스포츠 선수 스타 네. 출신들의 선수가 많다 보니까 이제 그분들하고 이런저런 얘기를 많이 좀 이렇게 나누게 되잖아요. 그러면 진짜 가장 인생에서 힘든 시기가 은퇴 시기였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 안정환 씨도 방송에서 여러 번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은퇴하고 8개월을 집에서 안 나왔다고 하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평생을 축구를 하다가 갑자기 은퇴를 하고 딱 그러니까 이게 뭘 본인이 해야 될지를 그 공허함부터 해서 굉장히 힘들었던 이야기를 털어놨던 적이 있었거든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좀 우리 고객님도 그런 맥락이지 않을까. 네, 비슷한 것 같기도 해요. 그렇죠. 네. 하루 일과가 조금 궁금해요. 어떻게 하루를 보내시는지. 네. 지금 제 나이에 하루 일과는 저는 무조건 5시나 6시 반에 일어나요. 6시, 5시 그쯤. 제가 춤을 춰오면서 당했던 부상들이 많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나이가 든다는 건 컨디션이 좋은 날이 점점 없어지고 근력이 너무 많이 떨어지는 거여서 약해진 네. 근육들을 보강하고 코어 근육을 뼈처럼 네. 단단하게 만드는 거예요. 네. 기립근 운동. 네, 그러니까 뭐 플랭크 같은 네. 거부터 네. 시작해서 그러니까 그런 운동들을 한 3시간 반 정도 아침에 꼭 하고 3시간 반. 네, 플랭크를 3시간 말한다. 플랭크가 섞인 여러 가지 운동이죠. 네. 그리고 무조건 욕조에 들어가서 반신욕으로 근육을 풀어주고 그러고 나서 이제 뭐 일과를 시작하거나 그러니까 무조건 그렇게 아침 시간 4시간은 그러니까 예를 들어 7시에 비행기를 타거나 뭐 일이 7시, 8시부터 일이 있으면 설마. 저는 정말 3시에라도 일어나서 해야 되는데. 새벽 3시에? 네. 그럼 이거 말씀하신 거를 그래도 하루는 빠졌겠죠? 매일 하세요? 제가 열이 펄펄 나서 아프거나 진짜 할 수 없는 상황 빼고는 당연히 해요. 네, 하루도 빠짐없이. 그래도 한 달에 한 번 정도는 좀 쉬어도 되지 않을까요, 그냥? 한 달에 한 번은 아니지만 쉴 때 있어요, 저도. 네, 그런데 그거 쉬고 나면
그 다음이 감당이 안 돼. 몸이. 네, 네, 제 몸을 진짜 예민하게 느끼니까. 그러니까 발레는 이런 말이 있어요. 하루 쉬면 내가 알고, 너무 흔한 말이지만 이틀 쉬면 옆 사람이 알고, 3일 쉬면 관객이 안다. 그러니까 그 정도로 저희가 몸의 예민함이 극도로 컨트롤할 수 있는 상태가 되어야만 사실 무대에서 관객을 만날 준비가 되는 것 같아요. 네. 휴가는 안 가보셨어요? 저는 장기간의 휴가가 주어지면 정말 망연자실이에요. 정말 망연자실이에요. 네. 그리고 왜 여행을 가도 제일 먼저 운동하고 몸 풀 수 있는 곳이 있을 숙소이거나 그런 내가 스튜디오가 있는 곳이어야 하고. 무조건적으로? 네. 왜냐면 그렇게 하지 않았을 때 내 몸이 느낄 춤추기 힘들어질 몸이 되는 걸 너무 잘 아니까. 그래서 강박이 약간 옮겨왔다고 봐요. 뭐 강박적으로 루틴의 삶을 탁탁탁탁 지키고 있는 거죠. 물론 운동을 하지 않으면 몸이 불편한 면도 있지만 그 루틴을 지키지 않으면 몸도 불편하고 마음도 불편한 거죠. 그걸 어겼을 때 뭔가 불편함이 있는 거거든요. 인터넷에서 김주원님 발 사진 진짜 유명했죠. 안 본 사람 없을 정도로 네. 한번 보겠습니다. 이런 영광의 발이네요. 그 토슈즈 안에 저 발이 있는 거잖아요. 이게 지금 발이 이렇게까지 되려면 몇 년 정도? 아니요, 근데 저보다 훨씬 연습량도 많고 오랫동안 춤추신 분들 중에도 저 발보다 훨씬 예쁜 분들도 있으세요. 근데 저는 좀 두 번째 발가락이 엄청 길잖아요. 그러네. 그러니까 토슈즈를 신기에 적합한 발이 아니어서 더 많이 망가진 것도 있어요. 바뀌었다. 사실 제가 발레하기에 신체적으로 그렇게 훌륭한 조건을 좀 타고나지 못한 부분이 있어요. 그런데 제 동년배 발레리나들, 같이 활동했던 발레리나들은 진짜 아름다운 바디를 가지고 있고 너무 잘하고 예술성도 뛰어난 발레리나들이 많았어요. 그러니까 저는 나도 저런 라인을 갖고 싶어 라고 생각하고 부족함을 채우다 보니까 연습량이 많아질 수밖에 없었어요. 그 동작을 수행하려면 다리 모양이 그렇게 돼야 되는데 그리고 그래야 아름다운데 그렇게 안 되니까 제가 뼈를 막 돌리고 바꾸고 그러니까 발도 저렇게 좀 못생겨진 것 같아요. 네. 생긴 발이 그래요? 감사합니다. 너무 대단하신 것 같아요, 진짜. 와, 저 발이 되기 위해서 얼마나 연습을 하셨을까요? 근데 들으면서 좀 그냥 팬과 관객의 입장에서의 발레리나 김주원 씨를 이렇게 봤을 때는 그 노력을 너무 멋지다 그러지만 어떻게 보면 고통을 수반한 본인의 몸을 혹사시키는 건데 그렇게 혹사시키면서까지 거기다 더하기 영혼을 다 바쳐서 전 인생을 다 바쳐서 발레를 하는 거 그게 주원 씨한테는 어떤 의미가 있길래 그렇게 혹사시키면서까지 하게 될까? 왜 그럴까? 그때 구소련에서 러시아로 개방된 지 얼마 안 될 때였어요. 92년도. 그러니까 전 중학교 2학년, 3학년 때 유학을 갔는데 그 러시아 보시에 발레 학교도 유학생들이 들어온 지 거의 개방이 된 지 얼마 안 될 때니까 그 친구들도 낯설잖아요. 사실 차별도 조금 있었고. 네. 그리고 러시아 친구들에 비해 기본기도 많이 부족하고 기능이 너무 많이 떨어지더라고요.
근데 그런 훌륭한 친구들을 따라가려면 저는 예습 복습밖에 없더라고요. 그러니까 연습 끝나고 밤에 홀에 가서 했었어야 됐고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수업들을 들어가고 그러니까 그렇게 하다 보니 잠을 한 2시간, 3시간 불면증도 사실 있어서 아직도 사실 제가 잠을 그렇게 잘 자지는 못해요. 그런데 언젠가 제가 목에 뼈가 하나가 연습하다가 목이 꺾이면서 약간 조각이 나서 너무 아파서 잠을 못 자던 상황이 있었어요. 너무 아파서. 그래서 정형외과를 갔더니 잠을 자야 된다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수면제라는 걸 처음으로 처방받았어요. 그때부터 좀 제가 배앓이를 심하게 해서 기절하기 시작한 게 러시아 유학 때부터였던 것 같아요. 네. 정말 한 학기에 2-3번 그렇게 쓰러졌는데 그래서 지금도 가끔 너무 찬 걸 먹거나 체질에 안 맞는 음식이라고들 표현하는 것들을 먹으면 보통 사람들은 그냥 배 아프다 하고 화장실 가서 해결을 하면 괜찮아지는 경우들이 있는데 저는 그게 통증이 너무 심해서 기절을 해요. 네, 그래서 실제로 병원에 가서 여러 번 검사도 하고 알아봤을 때 아무 이상이 없고 정신적인 그런 통점을 느끼는 감각이 남들보다 너무 예민한 것 같고 그리고 그 아픈 스트레스가 너무 커서 제 뇌가 그렇게 그냥 된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약도 없다라고 하셨어요. 네. 지금도 그러세요? 가끔 한 번씩 그렇게 신호가 오면 너무 겁이 나서 빨리 마음을 좀 진정시키고 핫팩 같은 것도 데우고 하긴 하죠. 네. 우리 주원 씨 같은 이렇게 아주 센시티브한 사람들, 그러니까 아주 민감한 사람들은 밖에서 들어오는 신호에 대해서도 민감하게 알아차리지만 자기 내부에서 오는 신호도 민감하게 알아차리는 법이거든요. 네. 대체로 그런 편이거든요. 네. 그런데 너무 복통이 심해서 거의 기절을 할 정도라면 그거는 이제 단계로 보면 맨 마지막 단계란 말이에요. 그럼 그 전에 신호들이 있었을 텐데 뭔가 몸에서 오는 네. 컨디션 안 좋아, 힘들어, 네, 스트레스 네. 받았어? 이게 쌓이고 진행되다가 맨 마지막에 파이널인데 왜 그때 알까? 그 전에 분명히 무슨 신호가 오긴 올 텐데 이게 좀 궁금한 거죠. 왜냐면 예민한 분이시니까 둔한 분이 아니시거든요. 저 그 생각을 안 해봤는데 항상 통증을 갖고 있는 게 당연한 직업인 거예요. 그러니까 어릴 때도 항상 아프잖아요. 발도 아프고 어릴 때도 아파요. 토시 주시는 발도 아프고 허리도 아프고 어디도 아프고 통증에 익숙해서였을까요? 아니면 제가 애써 그 사인을 무시했을까요? 왜냐하면 주원 씨 이런 생각해 봅시다. 주원 씨는요, 굉장히 책임감이 강하고 성실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영혼을 바쳐서 이 부분을 완성도 높이려고 노력하시는 분이거든요. 몸이 아픈 걸 참아가면서 이게 굉장히 좋은 장점이지만 본인의 이것이 너무 지나치면 본인의 어떤 욕구나 감정이나 휴식을 필요로 하는 거나 이런 것들을 그렇죠. 무시하는 거죠. 네. 이런 것들을 인정 안 하는 거죠. 내지는 못 알아차리는 거죠. 언제나 너무나 이 부분에 몰두가 돼 있으면. 그런가 봐요, 선생님. 제가 브레이크가 없어요.
저는 제 자신을 가장 잘 표현할 수 있고 편안할 때가 춤출 때인 것 같아요. 춤을 추면서 상당히 많은 장르의 사람들과 예술가들을 만나야 됐어요. 만나야만 춤을 출 수 있고 작업을 할 수 있고. 그런데 사실 저는 얼굴도 잘 빨개지고 수줍음이 정말 많은 사람인데 애써 그걸 숨겨야 되는 상황들이 너무 많은 거죠. 어릴 때부터 발레를 하고 아주 18, 19부터 국립발레단 주역으로 들어갔고 100명 가까이 무대 서는 단체 생활에서 여러 가지 오해들도 있고 버거운 면들도 있고 사람들 속에 섞여 있는 것도 사실 좀 힘들었고 그런데 또 제가 사랑하는 춤을 추려면 성격이 그렇게 변한 것처럼 보여야 했어요. 그래서 사회적이 되려고 상당히 노력하면서 살아왔죠. 그런데 유일하게 제 자신이 소통이 되고 누군가에게 이야기를 편안하게 하는 건 춤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네요. 네, 그래서 누군가 저를 진정한 김주원을 알고 싶으면 제 춤을 봐주셨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무대는 거짓말을 할 수 없고 나의 모든 삶이 담겨 있을 수밖에 없으니까. 그러니까 제 언어고 제 이야기는 제 몸짓인 거예요. 그냥 제 몸으로 누군가에게 감정을 주고받는 게 저한텐 전부이더라고요. 뭐랄까. 바꿔 얘기하면 그래서 더 제가 무대 위에서의 내려오는 걸 겁낼 수도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초등학교부터 시작한 주로 여자가 많은 발레라는 영역. 물론 남자 발레리노도 있지만 대체로는 여자가 구성원 중에 많죠. 그럼 한창 10대 아이들. 샘도 많고 질투도 많고 서로 누가 또 발탁이 되면 또 속상해하고 그쵸. 화도 나고 삐지고 막 요런 나이대란 말이에요. 요 나이대에 사실 주원 씨 같은 경우에 좀 내향적이시고 조용하시고 네. 그러면 이 발레라는 걸 통해서 연습할 때는 거울에 있는 나의 모습과 내가 몰두하고 무대에 섰을 때는 발레리나인 김주원과 관객과의 관계인 거지. 그러니까 대인관계가 발레리나로서 무대에 섰을 때 가장 편안하고 안정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 발레를 함으로써 대인관계도 훨씬 그 정도의 틀 안에서 안정감을 가지셨던 것 같아요. 근데 이제 너무나 사랑하는 영역이고 평생을 그냥 몸담았다는 표현은 너무 약한 표현인 것 같아요. 그냥 그 자체였던 것 같은데 은퇴를 생각하면 당연히 힘들겠구나라고 이제 생각이 들기는 해요. 근데 혹시 무슨 결정적 계기 같은 게 좀 있으세요? 이런 고민을 하시게 됐던 뭔가 계기가 있을까요? 제가 2017년도에 디스크가 완전히 터져서 한 달 반 정도를 병원에 누워서 생활한 적이 있어요. 화장실도 먹는 것도 다 누워서 해결할 수 없었던 상황이에요. 사실 그 전에도 제가 여러 번 큰 부상이 있었지만 40의 나이에 그런 부상은 좀 상당히 데미지가 컸던 것 같아요. 그렇죠. 네. 춤은 더 이상 출 수 없고 일상생활도 조심해야 한다라는 저한테는 사형 선고 아닌 사형 선고를 받고 이제 한 달 반 후에 어머님 아버님 댁으로 들어가서 쉬었어요. 정말 천천히 걸어서 공원에 누워서 그 6살 이후로 처음 하늘을 본 것 같았어요. 저는 그 하늘을 아직도 기억해요, 선생님. 처음으로 저는 저런 하늘이 있다고? 파란 하늘이
엄마 너무 예뻐요. 그랬더니 엄마가 몇 시간이고 저를 그냥 두시더라고. 하늘을 보게. 이제야 하늘을 본 거야. 이렇게 얘기를 하시고. 디스크쯤 터져야 저는 하늘을 본 거예요, 선생님. 아, 30년 동안 제 몸을 돌봐주신 물리치료사 선생님이 계세요. 그래서 그 선생님이랑 같이 마지막으로 다시 한번 해보자. 최선을 다해서 해본 후에 안 되면 저 포기할게요. 그래서 누워서 한 달 동안 숨쉬기 운동부터 시작했어요. 그렇게 해서 다행히 일어났으니까 다시 춤을 추게 됐는데 그런 큰 부상 이후가 되니까 제가 자꾸 약해지는 부분들이 생기는 거예요. 인정하고 싶진 않지만 드러내고 싶진 않지만 네, 그러면서 아, 내가 무대를 내려가는 상황을 이제는 떠올려야 되나? 라는 생각을 그때 하기 시작했던 것 같아요. 그렇게 쓰러지고 나서 저는 단 한 번도 울지 않았던 것 같아요. 사실 은퇴라는 거를 저는 덤덤하게 받아들이기 위해서 매 무대를 정말 모든 걸 쏟아부어서 춤춰왔어요. 근데 제가 원해서 쓰러진 게 아니잖아요. 제가 선택한 시기가 아니었어요, 그때는. 그래서 절대 무대를 내려갈 수 없었어요, 제 생각에는. 그런데 계속 누워만 있어야 되는 거잖아요. 눈물이 안 났어요. 이걸 이겨내야지 생각밖에 없었어요. 진짜 지독하게. 그런데 다시 일어나서 걷기 시작하고 다시 토시즈를 신을 수 있었을 때 정말 대성통곡을 했던 기억이 나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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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는 아까 잠깐 무슨 생각이 좀 스쳤냐면요. 에휴, 주원이는 욕심쟁이. 사실 이 말을 좀 하고 싶었거든요. 저 정말 욕심쟁이에요. 네. 네. 근데 네. 그게 뭐 욕심꾸러기라는 의미가 아니라 주원 씨의 인생을 놓고 봤을 때는 그 무대에서의 글로리, 영광은 주원 씨 삶에서 너무 중요했던 것 같아요. 그냥 김주원의 삶 그 자체였기 때문에 그것을 그냥 아직도 쥐고 싶은 거죠. 그걸 내려놓는 거는 너무나 본인한테 너무나 많은 의미이고 힘들었을 것 같아요. 특히 주원 씨는 어쨌든 발레라는 이 예술적 장르가 동양인 체형에 좀 덜 적합하죠. 네, 좀 더 서양 예술이죠. 네, 서양 네, 예술이니까. 네. 근데 그러한 여러 가지 신체적인 것들 한계를 극복하고 열심히 연습을 하고 정말 세계적인 프리마돈나가 되셨어요. 그 과정에서 얼마나 많은 것들을 포기했었어야 했을까. 저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네. 그런 걸 다 하면서 이 자리에 오를 수는 없었을 거라고 봐요. 포기한 것들 한번 들어봅시다. 저는 학창 시절, 한국에서 겪는 학창 시절이 좀 없었던 것 같아요. 물론 러시아 발레 학교 생활이 전 좋은 기억으로 있고 나름의 제 학창 시절이었지만 한국으로 들어와서 10대 후반 19, 20살, 만 19부터 저는 국립발레단 수성무용수로 15년 동안 있었으니까 그렇게 저한테 동창이 있고 했던 학창 시절은 없고 그러니까 그 나이 때 겪어야 했던 그런 정서들이 저한테는 좀 없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들어요, 지금도. 그러고 뭐 저도 사랑도 하고 뭐 남자친구도 만나고 근데 어느 정도 만나고 사랑을 하면 가정을 갖고 싶어 하더라고요. 그렇죠. 네, 그리고 아이를 갖고 싶어 하고 근데 저는 3년 후까지 제가 뭘 하고 싶은지
공연이 잡혀 있고 원하는 길이 있는데 아이를 갖게 되면 1년에서 2년 정도는 무대를 포기해야 하는데 그 당시 저는 그 공연이 저한테 너무 소중한 거예요. 그렇게 해서 헤어지기도 했어요. 그리고 그렇게 또 춤을 추다 보니 제가 40대가 됐고 46까지 왔고 이제 발레밖에 없네요. 네. 저랑 정말 친한 저보다 1살 어린 발레리나가 있는데요. 제가 너무 사랑하고 존경하는 발레리나예요. 언제쯤인지 정확히 기억 안 나는데 퇴단하기 전에 저랑 전화 통화를 하면서 언니 나 이제 춤 그만 출 거예요. 그래서 내가 왜? 그랬더니 저 아기 낳고 싶어요. 아기를 낳으려면 춤을 관둬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당시에도 그 친구는 너무 훌륭하고 아름다운 쉐입을 가진 세계적인 발레리나였어요. 정말 그랬더니 이제 아기를 갖고 싶어요 언니. 그래서 둘이 정말 통화를 하면서 한참을 울었어요. 정말 사랑하는 걸 선택하기 위해서 정말 사랑하는 걸 버려야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저도 여자로서의 삶을 한번 생각해 보게 되고 그 후배가 그렇게 무대를 떠날 때 참 많은 생각이 들었던 것 같기는 해요. 네, 그 출산이라는 그게 너무 아름답고 경이롭고 신비로운 거지만 나이가 어느 정도 있는 발레리나한테는 참 큰 숙제이고 우리가 양쪽의 길을 선택해야 되는 그런 것 중에 하나구나. 근데 저는 저의 선택이 너무 행복해요. 저는 아직 춤을 출 수 있으니까. 근데 나이가 들었을 때 내가 많이 후회할 수도 있지만 네, 포기라고 얘기하고 싶진 않지만 제가 여자로서 사랑하는 삶 중에 춤을 선택한 게 그런 것 같아요. 네. 제가 오늘 이렇게 말씀을 들어보니까 주원 씨가 무대에서 발레리나로 서서 공연을 했던 그 과정에는 너무나 많은 것들을 감내해내셨던 것 같아요. 고통도 감내하지만 또 한 인간 김주원의 삶 속에서 많은 부분을 접어야 됐던 사실은 선택이었던 거죠. 포기라는 표현 전 쓰고 싶지는 않아요. 그렇지만 접어야 됐던 그 수많은 것이 응집되어 있는 마지막 결과물이기 때문에 마지막 결과물이기 때문에 이게 잘 공감이 되지 않으실 것 같아서 제가 우는 게 좀 불편한데. 아닙니다. 네. 그러니까 처음에 걱정했던 부분이 단 한 번도 이런 얘기를 누군가에게 꺼낸 적도 없고 하고 싶지 않았어요. 그냥 저랑 나눴던 춤으로만 제가 은퇴를 하더라도 기억되면 좋겠다고 생각했는데 이건 또 다른 백스테이지의 모습이잖아요, 선생님. 저는 이걸 별로 보여드리고 싶지 않았어요, 관객분들한테도. 그렇군요. 네.
한 사람이 내가 은퇴를 한다는 것만으로 생각만으로도 저렇게 눈물을 흘릴 수가 있나? 이게 어떻게 살아야 저렇게 은퇴라는 무대에서 내려온다는 생각만으로도 저렇게 울컥할 수 있는지 대단하네요. 아, 예. 요요마 선생님. 네, 네, 너무 잘 알죠. 네. 요요마 선생님하고 아무튼 좀 시간을 가진 적이 네, 있는데요. 네, 네. 본인은 첼로 연주를 할 때 관객이 어떤 반응을 하고 이들이 어떤 표정을 짓고 어떻게 하는가가 굉장히 관심이 있대요. 인간 요요마가 첼로라는 악기를 가지고 관객들과 소통을 하는 거지. 첼리스트 요요마보다는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굉장히 감명을 받았는데 그런데 발레리나 김주원은 아주 특별한 재능을 가진 더하기 엄청난 성실함으로 연습을 하신 그런 빛나는 인생이에요. 너무 안타까운 건 발레리나 김주원만 있지 인간 김주원의 인생이 빠져 있어요. 인간 김주원의 인생이 빠져 있어요. 네. 그래서 저는 그냥 주원 씨가 발레리나 김주원은 영원한 거예요. 무대에서 내려와도 발레리나 김주원으로서의 공연을 했고 그것으로 관객들과 소통을 하고 관객들에게 기쁨을 줬던 거는 그대로 남아있는 거고 그대로 시간은 흘러갔지만 관객의 마음과 기억과 머릿속에 그대로 행복했던 기억으로 남거든요. 그리고 인간 김주원으로서의 인생이 또 펼쳐지는 거거든요. 네. 인간은 너무나 자연스러운 인생의 그 과정에서 이 무게를 내려놔야 될 때가 반드시 옵니다. 누구나 다. 그래서 우리 주원 씨도 이제까지의 삶이 발레를 위해 모든 것이 구성되어 있던 삶이었다면 이제는 이것을 조금씩 내려놓는데 갑자기 턱 내려놓지 말고 본인이 신체적으로든 마음으로든 감당할 수 있게끔 애써 노력하면서 조금씩 내려놔야 합니다. 그래서 인간 김주원으로서의 삶의 영역이 더 커지면 때로는 맥주도 한잔하고 남자친구도 사귀고 네. 아, 네. 그렇게 말씀해 주시니까 제가 오히려 언제까지 무대에 설 수 있을지는 이제 모르겠지만 내려가는 순간까지 행복하게 춤출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네, 그리고 인간 김주원의 삶을 사실 애써 무시했었던 것도 있었고 사실 그게 행복하지 않을 거라고 단정 지은 것도 있었어요. 근데 이제는 조금 저도 꽤 오랜 시간 싱글이었는데요. 사랑도 하고 네. 네, 디스크가 터졌을 때 하늘을 봤던 것처럼 전 이제 하늘도 좀 자주 보려고요. 네. 네, 네, 술도 한 번 제가 못 마시거든요. 네. 한 잔도. 네. 처음부터 마시는 사람 잘 마시는 사람 연습이 필요한 거예요? 네. 잘해야 네. 준비해. 네. 네. 한 잔이 두 잔 되고 두 잔이 어. 세 잔 되고. 그럼요. 아, 네. 네. 아, 저 행복한데요.
나도 어쩔 때 이상하다고 느끼는 거는 예를 들면 비디오 스타를 저희가 6년을 했잖아요. 게스트가 나온 분이 또 나올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전혀 기억을 못 해요. 이분이 예전에 나왔는데 또 나왔다는 거. 재출연 잘하는 거를 아예 기억이 안 나는데 갑자기 이제 뭐 트레저가 컴백을 했는데 러브게임에 나와야 된다 뭐 이런 얘기를 듣는 순간 비디오 스타에 그 트레저의 지윤이가 나와서 지윤이가 현석이는 못 나왔으니까 누나 다음에 현석이하고 라디오를 꼭 우리 둘이 같이 하고 싶어요 라고 말했던 그 자리에 산다라가 있었고 산다라 대기실 그 문 앞에서 얘기했었고 그 지윤이가 한 얘기는 너무 기억이 나는 거예요. 근데 그게 2년 반쯤 됐대요. 그 자기가 비디오스타 출연한 지가. 그러니까 저도 선생님 그게 어떻게 해서 기억이 나는 줄은 저도 잘 모르겠어요. 그게. 진짜. 근데 너무 신기해 진짜. 왜냐면 저희가 방송 시간이 굉장히 길어요. 그래서 그 한 해 분량을 하면은 한 6시간, 7시간을 할 때가 있으니까 어떤 분이 무슨 얘기를 했는지 뭘 했는지 저희도 사실 기억 잘 안 날 때가 있는데 그치. 확실한 거는 예를 들어서 그때 우리 위너 아, 거봐 위너 얘기하면 바로 이건 거예요. 기억이 나지. 바로 나지. 그때 몇 시간까지 기억 막 그 너가 말하는 위너, 이게 너 말하는 애는 위너 말고 아이콘 애들이 아침까지 녹화를 한 거야. 아 맞네. 그치, 아이콘이지. 아침 출근 시간까지 녹화한 거 너 얘기하려고 하는 네. 거지. 그게 아이콘이야. 진한이가 막 트럼펫 불면서 맞아. 막 우리 막 깔깔대고 네. 그거 같은데. 그러니까 이런 거는 선생님 또 이런 건 기억이 나요 또. 야, 아이고 또 기억이 나네. 이거는 다 기억하잖아. 그러니까 얘가 지금 위너라고 잘못 너 착각하고 있는 거잖아. 그때 감정이 우리 소연 씨 좀 기억이 나세요? 너무 행복했지. 막 아침까지 녹화하고 막 그랬었지만 나는 그때 너무너무 행복했거든. 아이콘이랑 하니까. 왜냐면 다른 사람들은 막 에너지가 막 너무 힘들다고 막 다 다운이 되고 막 이랬는데 나는 그때 힘들지가 않았거든. 너무 재밌었고 어차피 뭐 야행성이기도 하지만 막 걔가 트럼펫 진한이가 막 트럼펫 불고 막 이런 게 나는 그게 막 너무 재밌었었어요. 막 그러니까 그런 기억은 또 맞아요. 너무 기뻤었어. 재밌었었어요. 네, 그 기억이 나 그래서. 요 얘기를 한번 해봅시다. 대인관계에서 네. 또 이렇게 할 말을 좀 하고 필요한 얘기를 좀 하고 감정을 좀 표현하고 이런 거 좀 들어볼까요? 근데 지금 질문 듣고 딱 생각나는 거는 거의 한 20년 동안 그렇게 누구한테 이렇게 뭐 내 싫은 감정을 전했다던가 뭐 이런 기억이 지금 거의 없어요. 왜냐면 이거 얘기하는 게 더 스트레스예요. 이거를 어떻게 이 사람한테 얘기를 전달해야 될지 일단 정리를 하는 것도 문제고 그러면 일단 말이 안 나와 그 사람한테. 그러니까 그냥 내가 손해를 보는 게 낫겠다. 여기서 그냥 왜냐면 이 얘기를 한다는 거는 내가 이득을 얻기 위해서 이 얘기를 해서 합의점을 찾는 건데 그냥 그거 포기하지 뭐. 그냥 얘기 피하고 싶지. 그냥 얘기 안 하고 그냥 상대방이 내 마음을 알아주면 좋겠는데 절대 못 알아주잖아요. 너무 스트레스가 그 전에 많았어가지고 그냥 포기해. 그냥 다 주시고 알겠습니다. 그게 마음이 훨씬 편하고 그냥 그 뒤에 또 어차피 뭐 크게 또 이게 기억이 안 나니까 그냥 혹시나 마음속에서 감당이 좀 어려운 불편한 감정을 잊어버리는 거 아니세요? 그걸 간직하고 있는 게 너무 불편하니까. 그리고 저기 안 좋았던 거 뭐 이런 거는 아예 기억 안 나죠, 박사님. 완전 기억이 안 나요. 왜냐면 예전에 제가 라디오를 지금 20년 했다 그랬는데 1년 반 정도를 그러니까 라디오를 나갔다가 다시 들어온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1년 반 뒤에 전체 이제 회식 라디오가 전체 회식 1년에 한 번씩 하잖아요. 나는 1년 반 나갔다가 이제 다시 컴백을 하고 들어와서 송년회를 갔더니 국장님 계셨는데 안녕하세요라고 반갑게 나는 인사를 했는데 이제 사람들이 그때 갑자기 막 분위기가 썰렁하면서 그분이 저를 굉장히 안 좋은 이유로 넌 많이 부족해라고 해고했던 분이었는데도 그 당시는 아예 그냥 잊고 인사를 하는 거죠. 네. 그때 저 굉장히 슬펐었거든요. 그 라디오를 해고 당했을 때 엄청 힘들었단 말이야. 근데 그거 자체가 지금 얘기하니까 그 힘든 게 지금 기억이 나는데 그 당시는 아예 그냥 잊고 인사를 하는 거죠. 네. 그러니까 슬픈 기억들이 그렇게 힘들었던 건 그렇게까지 기억이 또 안 나요. 네.
난 옆에서 지켜본 사람으로서 언니가 이제 매번 나 그만둘 거야. 그만둘 거야. 그래서 언니 왜 그래요? 그러면 또 다음날 까먹어. 힘들었던 거를. 힘들었던 걸 까먹어. 장점이네 그건. 너무 장점이에요. 2주 뒤에 만나니까 우리 2주에 한 번 녹화니까. 그러면 또 와가지고 너는 또 밥 먹어. 아유 냄새나 촉혀나. 그럼 또 다음날 그 저녁 되면 너무 힘들어 그만둘 거야. 또 다음 주에 아유 너네 또 밥 먹어 촉혀나. 그래서 이 언니는 그래서 장수 프로그램 MC한테는 너무 최고죠. 완전. 어. 비결이군요. 그게 언니의 비결. 네. 오늘 말씀을 들어보니까 저는 좀 연예계에 들어와서 우리 소연 씨 이렇게 보니까 너무 착하고 순하고 남한테 싫은 소리도 잘 못하실 것 같아요. 그러면 이제 대인관계에서 받은 부정적 감정은 소연 씨가 잘 처리를 못하는 것 같아요. 다른 사람으로부터 받았던 네. 그 아주 상처가 되는 마음을 본인의 마음의 그릇 안에 담고 있지 못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걸 빨리 마치 왜 강물을 바다로 흘려 보내야지만 되듯이 그냥 이렇게 흘려 보내니까 사실 이게 소화가 됐다기보다는 소연 씨 자신을 감당하기 어려운 감정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해서 회피 반응을 보인 거니까 일부러 그릇을 비우는 거죠. 그러니까 기억을 애써 어쩌면 그런 면에서는 더 기억하지 않으려고 하는 면도 있는 것 같아요. 이 두 가지가 다 있는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는. 네. 장점이 될 수도 있고 단점이 될 수도 네, 있고. 그럴 수도 있죠. 네, 네. 물론 뭐 망각이라는 게 또 신이 주는 선물이기도 해요. 사람이 상처가 되는 것들 다 생생하게 다 기억하면 너무 힘들죠. 네. 그러나 또 인간은 겪어왔던 본인의 일어났던 일들을 되짚어 보면서 그것을 퇴비로 삼아서 걸음으로 삼아서 뭔가 조금 더 자기 자신한테 도움이 되고 발전적인 방향으로 가는데 쓰여져야 되는데 이걸 그릇을 다 비워버리는 거죠. 그러면 이제 그런 면에서는 또 좀 어려움이 있을 거라고 보는 거죠. 맞아요. 네. 박사님 너무 정확해요. 너무 정확해요. 맞아. 그러니까 이게 정말 퇴비처럼 나의 상처들이 퇴비처럼 다 쌓여서 다시 그 실수를 안 해야 되는데 그게 제로 베이스니까 한 실수를 또 하고 엄청 자책을 해요. 왜 이럴까 나는. 자신이 없어지죠. 자신이 그런 점점 면에서. 없어지죠. 네. 왜냐하면 나이가 들면서 20대 때는 스타트가 비슷해요. 차이가 안 나요. 나중에 내 나이가 되면 다른 아이들은 이것들을 퇴비로 삼아서 엄청나게 같은 실수 안 하고 벌써 한 수를 내다봐. 벌써 이거 하면 제가 저래서 그러는구나. 나는 한 수도 제대로 못 보는 거예요. 그냥 옛날하고 똑같은 거예요. 그러면서 자책하면서. 그래서 분명히 주의력의 문제와 긴장과 약간 불안, 어떨 때는 약간 공포 같은 부분이 제가 이렇게 볼 때 있어요. 그래서 소연 씨가 어떤 순간에서는 주의력의 문제뿐만이 아니라 머리가 하얘지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머리가 하얘지면서 그냥 머리가 그냥 백지장, 백지장처럼 하얘지고 머리가 고드름 얼린 것처럼 얼음처럼 쫙 하얘지기 때문에 그것 또한 기억이 안 나거든요. 사람이. 그러니까 이게 나 자신을 좀 지켜나가는 것이 어떨 때는 안 될 수 있다고 생각이 되면 되게 두렵겠죠. 발레리나의 길 가시려고 쭉 노력하셨잖아요. 그리고 그 과정이 얼마나 연습이 혹독한지를 누구보다 잘 알고 있습니다. 근데 예기치 못한 부상을 당해서 왜 인생의 그 진로를 바꾸셨어야 됐잖아요. 꺾인 거. 네, 그 얘기를 들어볼까요? 근데 뭐 진짜 너무 오래전 상처긴 한데 사실. 그러니까 모르겠어. 그때는 이제 제가 그때는 이제 제가 결정을 한 게 아니라 못하니까 병원을 한 5군데 정도를 종합병원을 갔는데 한 군데서만 수술을 하고 재활을 해서 발레리나를 해라. 나머지 4곳에서는 그냥 발레를 포기해라. 지금 뭐 수술해가지고 또 재활해서 언제 또 프로. 그러니까 그래서 저도 어쩔 수 없이 이제 꿈이 꺾인 거지. 제가 이렇게 그래 나는 방송을 할 거야. 이래가지고 한 게 아니거든요. 그냥 어쩔 수 없이 그냥 꺾인 거였고 사실은 방송 일이 저한테 이렇게 적성에 맞지가 않아요. 사실은 그냥 뭐 운이 좋아서 드라마 캐스팅도 됐고 주변에 또 좋은 사람들이 많아가지고 프로그램을 한 건데
제가 막 옛날부터 막 다른 사람 앞에 막 서서 막 뭐 개인기 하고 이런 걸 좋아했던 성격이 아니어가지고 그냥 어떻게 노력해서 한 거지. 제가 막 난 연예인이 막 너무 적성이야 막 그런 게 아니거든요. 뭔가 근데 또 계속 하다 보니까 아니 또 이 길을 안 가면 어떡할 거야. 또 그냥 하긴 해야 되잖아요. 뭐 그러니까 어떻게 걸어오다 여기 이렇게 지금까지 그냥 걸어오게 된 건데 발레에 대한 상처는 사실은 이런 얘기를 하지 않으면은 거의 그냥 잊고 살아요. 그냥 너무 오래된 일이기도 하고 또 별로 기억하고 싶지도 않고 막 이런 얘기를 그냥 박사님한테 하는 거지. 아니 뭐 다른 사람한테 이걸 구구절절 얘기하고 싶지가 않아요. 어차피 그 사람들 내 마음 모를 거잖아. 그거 어떻게 알겠어. 그리고 알아주기를 원하지도 않고 사실 평소에는 그냥 이런 말을 할 일도 없고 하고 싶지도 않고 그냥 그렇군요. 사실. 갑자기 어느덧 네. 예측 못하는 부상을 입어서 모든 것들이 다 이제 흔들리고 방향을 바꿔야 될 때 느끼는 그 절망과 두려움과 암담함은 이루 말할 수가 없었을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어떤 사람은 그거를 생생하게 1분 1초를 기억하는 사람이 있고요. 어떤 사람은 그게 굉장히 아프고 힘들어서 기억의 저편에 묻어놓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소연 씨는 후자신 것 같아요. 맞아요. 그냥 그 나이 그냥 그건 과거였으니까. 뭐 누구한테 진짜 이렇게 진짜 방송이니까 또 박사님한테 말씀드리는 거지. 만약에 사석에서는 친한 친구 뭐 누구한테도 이런 얘기를 내가 구구절절 잡고 얘기해 본 적이 한 번도 없었던 것 같아요. 한 번도 없었어요. 친한 친구한테도. 쉽지 않죠. 그리고 이제 사람이 어려운 일을 겪었을 때 그것을 어떻게 해결해 나가느냐는 여러 가지의 방식들은 어떤 게 꼭 좋고 나쁘고는 없는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소연 씨 나름대로의 소연 씨의 방식으로 그 아픔과 절망을 나름대로 좀 뭐 해결을 해 나가시는 건데요. 근데 이제 가까운 사람과는 인생을 이야기해야 돼요. 근데 그 인생이라는 거 안에는 좋은 일, 아팠던 일, 굉장히 기뻤고 행복했던 거, 절망스럽고 고통스러운 게 다 들어가는 거거든요. 아무나 하고는 못하겠지만 그래도 이런 것들을 의미 있는 누군가와 나누는 게 조금 편해지면 사람의 감정을 대하고 그것을 내 안에서 소화하는 게 조금 편해지실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도 들어요. 네, 그래서 주의력 부분도 있지만 소연 씨한테는 마음 안에서의 긴장감이 언제나 잘 조절돼야 될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 늘 긴장하고 계시는 것 같아요. 박사님 근데 언니가 이제 긴장을 하면은 또 힘들어하고 또 기억도 이렇게 비워내는데 그렇다고 해서 매번 자기 방으로 들어갈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네. 이 부정적인 자극을 받았을 때 조금 이 감정을 다루는 방법, 긴장을 완화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요? 많죠. 많고 그거는 본인한테 맞는 방법을 택하는 게 맞는데요. 가장 원론적인 이야기인데요. 내 감정은 내 거고 내가 다룬다는 생각을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내가 좀 어떤 누군가와 오늘 조금 약간 기분이 좀 불쾌해요. 그러면 이 불쾌한 감정은 어떤 형태든 내가 다루고 간다고 생각해야지 몰라 그냥 잊어버려. 이거는 다루는 게 아니라고 봐요. 그래서 내 거다. 두 번째는 예를 들면 말로 당황스러운데요. 이렇게 말해도 확 내려가요, 긴장이. 그리고 늘 긴장하면 이게 불안의 일종이기 때문에 불안은 생리적 반응이 많이 나타나요. 가슴이 콩닥거린다든가 뭐 얼굴이 화끈하다든가 진땀이 난다든가. 그래서 몸으로 좀 긴장을 완화하는 방법들도 있어요. 예를 들어 뭐 이렇게도 그래서 하고. 나 맨날 스트레칭 하잖아요, 네. 박사님. 저 스트레칭. 매일 네, 스트레칭 네. 하잖아요. 스트레칭 안 하면 잠을 못 자요, 저는. 네, 그거 하면 매일 긴장이 스트레칭이야, 완화하시는 매일. 네, 네. 매일 여행 네. 가서도
힘들어도 매일 스트레칭해요. 네, 그게 방법이었나 봐요. 네, 너무 좋은 방법인데요. 근데 이렇게 만약에 이제 형돈 씨하고 뭔가 형돈 씨 그건 조금 제가 이건 못하죠 이런 말을 해야 되는데 네. 갑자기 잠깐만요. 그러고 안 이렇게 할 수는 안 없지. 되잖아, 안 되잖아. 없으니까. 네. 조금 간소화된 어떻게 네, 스트레칭으로 생각하시면 될 것 같은데요. 어떻게 이렇게 해야 되나? 이거 뭐, 어떻게? 네, 이런 방법들도 있고요. 아니면 제가 조금 이게 난감한 얘기를 좀 드려야 되는데요. 뭐 이렇게만 해도 훨씬 낫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 긴장을 좀 이완하는 여러 가지 방식을 소연 씨가 해보시는 건 좋을 것 같아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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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리고 소연 씨가 지금 현재 괴롭고 그리고 소연 씨의 일과 생활에 영향을 많이 주니까 약물 치료든 비약물 치료든 도움을 좀 받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분명히 처음에는 굉장히 재밌는 에피소드로 시작했다가 이렇게까지 우리 박소연 씨가 큰 고통을 받고 있는지는 정말 이 방송을 보시는 시청자 여러분들도 아마 처음 알았을 겁니다. 예, 그만큼 힘든 나날들을 겪어왔을 것 같고 오늘 이렇게 상담 받아보신 소감이 어떻습니까? 내가 생각한 것보다 주의력이 떨어지는구나. 나한테 그런 면이 있었구나. 안 좋은 감정들도 전 사실 그냥 다 묻거든요, 진짜. 흘려보낸다는 말이 너무 와닿아서 그것도 그냥 내 감정으로 어떻게 하면 처리를 앞으로 내가 해나갈 수 있을까. 뭐 그런 숙제도 생기고, 네, 한편도 마음도 가볍고 그런 느낌이에요. 네.